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26번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어느 개방경제의 국민계정 항등식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소비와 저축은 각각 총생산의 35%를 차지하고요. 민간의 저축과 투자는 각각 총생산의 20%를 차지한대요. 자, 이때 조세 수입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Y분의 C, Y분의 G 뭐 이렇게 해야지 되긴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숫자를 집어넣을게요. 여러분 총생산이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소비가 35%니까 35라고 넣으면 되겠죠? 정부 지출도 35라고 보시고요. 총생산이 100일 때 민간 저축과 투자는 각각 이렇게 20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때 조세 수입 T라고 할게요. T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니? 뭐 이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순수출도 있어야 됩니다. Y는 C, I, G, 순수출 이렇게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를 민간저축 이런 걸로 표현하려면 뭐라고 할까? I까지 다 해서 뭐 순수출 뭐 이거 놔두고 넘겨볼까요? Y-T-C. 오케이? 우리가 구하는 게 T니까 여긴 T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T를 드러내는 거죠. 그럼 T-G 이렇게 이게 민간의 저축이고요. 이게 정부의 저축이겠죠. 따라오셨죠? 자, 요 식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걸 거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값들을요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얘는 100이래요. 오케이. 민간의 소비 얘 35래요. 그 다음에 투자 있어요? 투자 20이래요. 정부 지출 35래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이 순수출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얼마예요? 요거 다 더하면 70에다 20 더하니까 90, 얘는 1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10이고요. 그 다음 주어진 값들을 보면 얘는 100이고요. 소비는 35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35고요. 투자는 20이고요. 뭐 사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민간의 저축이 2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민간의 저축 아닙니까? 얘가. 이게 정부 저축이고요. 민간의 저축이 2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간의 저축과 이게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이게 80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4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정석은 비율이니까 Y분의 뭐 해서 퍼센트지로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뭐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총생산을 100이라 놓고 하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다음 27번. 다음과 같은 케인즈의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 따라서 거시균형이 결정되는 경제를 상정합니다. 자, 케인즈 나타내는 거예요. Y는 CIG 그거 보시면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요거는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가처분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부담하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유발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얘가 소득에 유발되는 투자 개수 이렇게 얘기하죠. 유발 투자와 관련해서는 소득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고요. 독립 투자 말고 유발 투자는 이자율에 유발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거기서 25%만큼 투자가 증가합니다. 자, 정부 지출을 1조 원 증가시키는 정책과 조세를 1조 원 감면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총소득의 증가 효과는 어디가 더 크겠니? 이거죠. 여러분, 우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때랑 조세를 감면시킬 때 승수는요, 기본적인 승수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게 효과가 커야 됩니다. 다 큰 걸로 나왔네? 오, 그러네요. 얼마나 큰지 계산해야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부 지출 승수는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니? 할 때요. 여기 1-MPC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데 유발투자, 소득 유발투자 개수가 있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요 i가 이거야. i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에 대한 수입 관련된 성향 그게 있으면 플러스 m 고까지 가야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1-0.5 마이너스 0.25 이렇게 하면 되겠죠. 25분의 1 이렇게 해요. 그럼 4 이렇게 나옵니까? 4. 그 다음에 조세를 감면시켰기 때문에 원래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가 붙지만 감면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빼도 되겠습니다. 1-MPC분의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MPC죠. MPC 그냥 여기 마이너스를 원래 쓸게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서요. 1-0.5 마이너스 0.25분의 마이너스 0.5 이렇게요. 원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감면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조 원과 2조 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뭐 승수 공식 이용해 가지고요. 그냥 바로 계산하는 건데 소득 유발 투자 개수 요거까지 고려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28번. 자, 소비 선택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번 볼까요? 항상 소득 가설에 따르면 여러분 프리드만이 얘기한 항상 소득 가설에 따르면요. 자, 이거는요. 프리드만은 소득을 둘로 나눴죠. 하나는 항상 소득과 임시 소득으로 나눠서 전체 소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의 원천이 항상 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소비의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임시 소득이 증가해 가지고요. 항상 여기 실제 소득이 증가하면 이거는 소비의 증가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임시 소득은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가 감소하는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하면 당첨 안 될 수도 있는 요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임시소득의 증가로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균 소비 성향은요. 그 해의 평균 소비 성향은 APC라고 하죠. Average Propensity to Consumption 하면 소득 대비 소비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자, 이 소득을 둘로 나눴습니다. 항상 소득과 임시 소득으로 나눴습니다.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갔습니다. 소비는 변하지 않죠. 소비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Y만 올라간 거야. 평균 소비 성향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임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는 그래서 APC가 하락하고 장기에는 여기 임시소득이 제로가 되죠. 우리 이렇게 설명해요. 단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장기에는 임시소득이 평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거가 돼서 제로가 돼요. 그러면 이때는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항상 소득과 그냥 소득이 같으니까 언제나 임시소득이 막 증가 감소 영향이 없어서 평균 소비 성향은 그냥 일정하게 된다. 꾸준했지에 케인즈의 소비 함수 절대소득 가설을 비판하게 된 꾸준해치가 단기와 장기에 단기에는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하는데 장기에는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얘가 단기, 얘가 장기. 그 정도만 볼게요. 다음 나번 항상 소득 가설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영구적으로 여러분 영구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항상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항상 소득이 증가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년부터 증가할 걸로 예상했는데 그게 확정이 됐대. 그럼 사람들이 이건 예측 가능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율이 영구적으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얘가 하락할 걸로 예상해서 바로바로 현재 올해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답은 볼까요?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 따르면 여러분 생애주기 가설입니다. 은퇴 시점은 변화가 없대요.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근데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의 나이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흐름을 볼게요. 얘가 나이야. 요게 이제 은퇴 시점이야. 은퇴 시점이고요. 요때가 이제 사망 시점이에요. 오케이? 가능한 한 보통 사람들은 소비를 이렇게 평탄화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이 소비 수준이 사망에 맞춰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득의 흐름은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대략 그렸어요. 예,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그래서 요 은퇴하면 은퇴 시점에 바로 이제 소득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소득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줄어든다 할게요. 아니면 이제 은퇴하기 전 단계까지 서서히 한다라고 할까요? 뭐 그러면 아니 곡선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든다 할게요. 이렇게 은퇴 시점에. 이게 너무 많이 그랬나? 아니 그러면 소비 씀씀이가 너무 세네요. 이게 저축이고 이게 마이너스 저축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랬다가는 소비를 할 수 없으니까 소비를 한 이 정도로 해야겠네. 이렇게 소비의 흐름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요게 나와 있는 게 이거 지울게요.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소득의 흐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소득의 흐름 이렇게요. 내가 은퇴해서 이제 없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마이너스 저축이고요. 음의 저축이라 하죠. 그리고 이게 양의 저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저축을 음의 저축과 상쇄되는 만큼 생애 전체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사망할 줄 알았는데 기술이 발전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해서 요때 사망일이 이렇게 더 뒤로 갔다 할게요. 이해 가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소비를 여기까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소비가 이렇게 필요해. 근데 번 건 여기 연두색깔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방법은 어떻게 해? 소비를 줄여야지. 소비 자체를 줄여서 소비를 이렇게 줄여서 길게 가져와서 요만큼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쌤쌤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상식으로 봐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은퇴 시점은 리타이어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은 정해져 있는데 기대 수명이 증가하게 되면 은퇴 이후에 소비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 증가한다. 이게 뭐야 망하려고 그럽니까? 안 되죠. 감소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만 맞게 되죠. 자, 이런 걸 보기 드문 5개까지 할 수 있는데 3개밖에 안 했으니까 그냥 조금 약간 시간 세이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요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 29번 한번 봅시다. 자, 어느 폐쇄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가 이자율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데요. 약간 느낌이 케인즈 학파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투자도 그냥 고정돼 있어요. 아니면 애니멀 스피릿 이렇게 케인즈와 비슷한 상황이 되죠. 극단적으로. 자, 이때 정부 지출은 또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먼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IS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IS 곡선은요 원래 이렇게 구하죠. C, I, 이자율, 정부 지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때 Y와 이자율과의 관계로 표현할 건데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투자가 증가하고요. 투자가 증가하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IS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SLN 곡선 할 때 이 IS, 힉스 한센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케인즈의 순수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좀 감안해서 좀 약간 고전학파 얘기까지 접목을 시키려고 한 거죠. 케인즈는 무슨 소리? 투자는 이자율에 영향 안 받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투자가 저기 있는 것처럼 영향을 안 받아. 이쪽이 가만히 있잖아. 국민소득도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국민소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IS 곡선이 이렇게 수직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IS 곡선이 수평이 아니라 이자율에 전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수직입니다. 수직일 때는 재정정책, 가파른 거 이동시키는 게 효과가 커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LM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LM은 화폐 수요 공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IS 곡선이 수직이다. 거기까지 할 수 있고요. 여러분, IS가 수직이면 AD 곡선 어떻게 돼요? AD 곡선은 IS랑 닮았습니다. AD 곡선은 IS 곡선과 유사하게 되고요. LM과 반비례한다. 반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IS가 이렇게 수직의 형태다 그러면요. AD 곡선도 수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에 AD 곡선은 수직이며 요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도 IS가 가파른 경우니까 재정정책이 효과가 더 크겠죠.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가 더 크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맞아요. 다음에 4번 단기총 공급 곡선이 수평이며 뭐 단기까지 모르겠어. 근데 뭐 케인즈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봐서 그래 케인즈니까 뭐 수평 극단적으로 그렇다 치자. 정부가 경기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보다 아니요. 케인즈 상황이라니까 극단적으로 케인즈의 상황이니까 자율 조정 이런 것보다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자 이걸 강조합니다. 다음 5번에 보시면 장기총 공급 곡선이 수직? 이것도 여기에서 뭐 언급은 없는데 그냥 보통은 장기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는 하죠.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아무 효과 없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이게 AD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시켜봤자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제시된 그런 상황 하에서 IS 곡선이 수직이다. IS랑 IS 우하향 하잖아요. AD도 우하향 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 닮아서 둘 다 우하향 한다. 근데 IS가 수직이니까 AD도 수직이다. 뭐 거기까지. 그리고 혹시나 객관식에서 LM과 비교하면 LM은 반대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30번. 자, A국은 코로나 위기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시행 가능한 한 통화정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화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줄이게 되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긴축이 됩니까? 하면요. 자, 가번 봅시다. 채권시장에서 공개시장을 매입해요. 본드를 매입하게 되면 돈이 나가는 거잖아. 이거는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가번은 틀렸고요. 나번, 지급준비율을 인상한다. 여러분,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게 되면요. 이게 돈을 빌려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승수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나번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다번 볼게요. 재할인 대출을 축소한다. 그러니까 재할인율이라 하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 돈을 잘 안 빌려주는 거야. 오케이? 아니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다번도 맞죠. 다음 라번 볼게요. 라는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을 낮춘다. 여러분 지급준비금을 막 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어. 그랬더니 중앙은행에서 너 착하네? 지금 대출해주는 거 억제하고 지금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할까봐 지급준비율을 이렇게 거기 쭉 가지고 있네. 내가 그에 따른 대가로 너 기회비용 발생하니까 돈 좀 줄게. 이렇게 되는데 그에 따른 거기 보시면 이자율을 낮추면 은행 입장에서 뭐야 지급준비율 많이 보유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어지니까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급준비율을 낮춘다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통화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 통화량을 긴축으로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하는 건데 그거는 나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31번서부터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